안녕하십니까. 오늘 외교사를 통한 정책 결정 요인 분석이라는 세션을 사회 맡은 성균관대학교 김성주입니다. 지금 청중 분들이 아마 조금 이따 오시겠죠. 근데 오늘 보니까 장비도 여러 가지로 구축해 놓고 아주 많이 현대화된 것 같습니다. 세미나가. 우리 과거에 할 때는 이런 환경들이 아니었는데 모니터도 이게 크게 2개나 있고 참 많이 발전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오늘 세미나가 좀 굉장히 타이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4분이 발제를 하셔야 되고 또 4분이 토론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문건을 갖다 어제 접수를 해가지고 충분한 읽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별을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생각해봐야 될 점이 많은 그런 페이퍼 4개가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는 좀 앞 시기의 어떤 그런 페이퍼들인데 경험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핵 문제랄지 또는 과거의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의 문제랄지 그리고 또 전반적인 어떤 국제 질서랄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4개의 페이퍼가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배울 점도 많고 한 것 같아요. 제가 일별은 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최근에 이란 핵시설 폭격 문제와 관련시켜 가지고 또 트럼프 정부의 대외 정책에 관련돼 가지고 시사하는 바가 많지 않겠는가. 그런 과거의 역사적, 외교사적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3개의 페이퍼는 굉장히 구체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다루고 있고 마지막에 하나 또 자유주의와 제국주의라는 거는 좀 포괄적인 걸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자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페이퍼지 않겠는가. 좀 아쉬운 거는 오디언스들이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아마 조금 이따 시간 되면 오실 거라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시간이 타이트한 게로 제 말은 가급적이면 상가고요. 저도 외교사 또 외교정책 이런 분야를 30년 동안 대학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제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또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자세로 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100분입니다. 100분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페이퍼들이 또 굉장히 중량감이 있더라고요. 양도 많고 그래서 각자 발표자분들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가급적 절제를 하셔가지고 시간을 1인당 15분 정도로 되다 보면 15분 말해도 25분 내지 막 30분씩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절제를 해서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한 15분 정도로 4분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토론하신 분들은 토론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분 정도 각 개인이 생각하셔가지고 토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이제 반론 또 이제 소명 이런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한테 또 기회를 주는 시간 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12분 정도가 이제 부과되면은 전체적으로 10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작도 총알같이 하지만 끝내는 것도 총알같이 끝내겠습니다. 가급적 짧게 효과적으로 세미나를 하는 것이 아마 여러 분들한테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은 엄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토론과 사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하실 분은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장세영 씨가 할 텐데요. 그러기 전에 지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장세영 선생님은 영문으로 내셨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한국 사람들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말로 하실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장세영 이제 선생님은 비엔나 대학교에서 지금 재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발표를 해주실 테고요. 두 번째 발표하실 선생님은 이제 동상이몽의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 연세대에 계시는 김주희 선생님께서 해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냉전기 시대 미소 간의 어떤 외교 정책의 신뢰성 문제를 이제 분석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지섭 육공군사관학교 계시는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끝으로 임혜용 성심여대 선생님께서는 이제 19세기 중국 영국의 대외 정책의 어떤 기조랄까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은 첫 번째 이게 지정 토론으로 되어 있는 거죠. 1대1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첫 번째 발표 논문에 대해서는 박영환 선생님께서 한국국방연구원에 계시죠. 토론해 주시고요. 두 번째 페이퍼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유현정 선생님께서, 그리고 윤지섭 선생님에 대한 토론은 최경준 국대 선생님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지훈 부산대 선생님께서는 임혜용 선생님 것을 토론해 주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바로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순서가 제가 끝에서부터 제 왼쪽 끝 선생님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요. 시작해 주시죠. 장세영 선생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엔나 대학교 사학과의 장세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연구는 제1차 북핵 위기의 어떤 사자 외교에 대한 것이고요. 특히 이제 92년도, 93년도에 IAEA 그리고 한국 정부의 문서를 중심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제가 지금 그 EU 마리 큐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 IAEA와 남북한 간의 어떤 관계사에 대한 단행본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챕터의 일부 정도의 내용이고요. 또 그 IAEA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는 학술지 논문으로 발전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는 연구인데, 아직 굉장히 연구 초반 작업이라서 제가 이제 지금 관련된 문서를 수집하는 그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다루고 있는 것은 이제 1차 북핵 위기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93년도, 94년도에 북한이 NPT를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여러 협상 과정을 거쳐서 94년 10월에 북미 간의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일단락이 되었던 그 제1차 북핵 위기에 제가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뭐 2차, 3차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북핵 위기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1차 북핵 위기에 대한 그 역사적인 전개 내용을 그냥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먼저 80년도에 이제 북한이 그 5메가와트급 원자로 건설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북한이 IAEA 가입 자체는 74년도에 했지만 NPT 가입은 85년도에 어떤 소련의 압력으로 그 이제 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NPT를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는 10년 정도 늦은 시기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80년대 말에 미국 정부 당국이 북한에서의 어떤 그 핵 개발에 대한 그런 증거들을 이제 포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북한의 어떤 핵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그런 의심이 시작이 되고, 보다 이제 본격적인 그런 위기의 국면은 이제 92년도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92년도 1월 말에 북한과 IAEA 간의 안전조치 협정 이제 서명하고 그 이후에 4월에 발효가 되는데, 이 안전조치 협정은 어떤 NPT 가입에 따라서 원래는 18개월 내에 이렇게
그 가입을 해야 되는 협정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거의 한 6, 7년 정도 늦어진 92년도 초반에 이르러서야 서명과 발효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 안전조치 협정을 발효가 되면서 이제 북한은 자국의 어떤 핵시설에 대한 최초 보고서를 IAEA에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5월에 제출을 하게 되었고요. 그 바로 이후에 IAEA의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이 이제 북한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문과 이제 바로 연결되어서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어떤 임시 사찰이 시작이 되고 그 사찰에서 실제 그 북한이 IAEA에 보고했던 내용과 실제 사찰 결과 사이에 불일치가 발견이 되면서 이제 북한과 IAEA 간 그 이후에는 북한과 뭐 미국, 한국 간의 어떤 다양한 위기 국면이 이제 더욱 전개가 되게 되었습니다. 93년도에 들어서면 이런 이제 IAEA가 이런 2개 폐기물 저장소에 대한 특별 사찰을 요구하였는데 북한이 거부를 하고 IAEA 이사회에서는 특별 사찰 요구 결의안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IAEA와 북한 간의 이제 굉장한 어떤 갈등 국면이 본격화되고 이는 3월 12일 북한의 NPT 탈퇴 선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제 IAEA 이사회에서 어떤 두 번째 결의안을 통과하고 또 이제 결국 유엔 안보리에 회부를 하면서 이제 북한의 핵 문제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큰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북한이 NPT 탈퇴 선언을 함으로써 이제 NPT 그 조항상에 탈퇴를 선언하고 3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3개월 후에 탈퇴가 이제 최종적으로 처리가 되는 그렇게 조항이 있는데 그 3개월 그 데드라인을 앞두고 북미 간에 긴급하게 이제 그런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여 북한의 NPT 탈퇴는 유보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합의가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IAEA 사찰단이 다시 방북을 하고 하였지만 어떤 핵심 시설에 대한 접근은 계속 거부가 되었고 이후에는 이제 IAEA 총회, 유엔 총회에서 대북 결의안들이 채택되면서 이런 갈등 관계가 더욱 더 고조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그 12월 말에 북미 간에 뉴욕에서 실무급 회담에서 이 슈퍼 튜스데이라고도 불리는 합의를 이루게 됨으로써 북한이 IAEA 사찰을 허용하고 이후에 이제 뭐 남북 간의 실무 회담이 시작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약속하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94년도에 이르면은 사찰이 이제 다시가 재개가 되었지만 역시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좀 지속이 되면서 IAEA 사무총장이 이 북한의 핵물질 비전용 비재처리 보증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남북한 간의 관계도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북한의 그 유명한 그 불바다 위협 발언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IAEA 이사회는 그 이후에 이제 북한의 안전조치 의무 이 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를 하고 유엔 안보리에서는 만장일치로 의장 성명서를 채택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북한과 미국, 북한과 한국 간의 관계도 이런 뭐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 문제나 팀 스피릿 훈련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북한은 이제 이번에는 IAEA를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4년도에 가입을 하고 94년도에 탈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이제 방북을 함으로써 새로운 어떤 대화의 물꼬가 터지고 3단계 북미 회담이 재개됨으로써 이제 북한과 미국 간에는 다시 이제 협상이 시작이 되었지만 또 김여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런 북미 합의를 굉장히 비난을 하고 거기 부정적인 입장이었고요. 결국에는 10월 20일에 북미 간의 제네바 합의, Agreed Framework에 대한 합의 서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들은 보통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유명한 이런 뭐 기존 문헌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미국 관점, 또 미국 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 북미 역상 등을 이제 보여주는 주요 연구들이 존재를 하고요. 또 한국 내에서도 뭐 국제 정치학계에서 북핵 위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지금까지 해 오셨는데
보통은 이제 북미 관계나 뭐 남북 관계 아니면 한국의 국내 상황의 영향 등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IAEA 역할에 대한 그런 관심은 좀 부족했던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IAEA도 하나의 어떤 기관으로만 봤지 IAEA 내부의 어떤 다양한 행위자들, 특히 이제 사무국과 사무총장, 이사회, 또 총회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보다 좀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국내외에 그 기밀 해제된 정부기관 문서를 분석한 그 역사학 분야 연구도 좀 부재한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이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30년 룰에 따라서 30년이 지난 문서가 이제 이렇게 매년 공개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93년도 문서가 공개가 됐고 올해는 94년도 문서가 이제 목록까지는 공개가 되어 있는데 아직 문서 열람 청구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가 막 정부 문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역사학 분야에서 이런 문서 기밀 해제된 문서에 기반한 연구도 이제 시작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IAEA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20년 그 룰에 따라서 이제 20년이 지난 문서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제 기존 연구에서는 IAEA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연구는 아직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또 이제 기존 연구들이 보통은 93년도, 94년도에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이전 시기 이런 위기가 뭔가 시작이 되고 뭔가 빌드업이 되어가는 그 이전 시기에 대한 연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 뭐 연구 질문을 그냥 지금 약간 예비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더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하고 싶은 이 세 가지 큰 분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먼저 이 IAEA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를 제가 이제 IAEA 뭐 문서나 다른 문서들을 통해서 보다 좀 구체적으로 밝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IAEA가 이전에 뭐 이후에 그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특히 이제 특별사찰 요구한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왜 IAEA는 이때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했는가에 대한 그런 why question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때 제가 이제 뭐 사자 외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의 그런 주요 행위자들 간, 그러니까 미국, 북한, 한국 그리고 IAEA라는 주요 행위자들 간의 어떤 형성되는 양자 관계가 어떻게 사자 핵 외교의 큰 틀 속에서 또 어떻게 다른 양자 관계에 서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부분도 제가 좀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 분석 틀을 한번 좀 그려봤는데요. 일단 이제 북한이라는 행위자가 이제 문제를 뭐 일으켰으니까 그 북한을 두고 형성되는 양자 관계에서 특히 이제 북한 미국, 북한 IAEA 또 북한 한국의 이런 하는 프라이머리 양자 관계가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지만 그 다른 그러니까 행위자들 사이에 형성되는 다른 세컨더리 릴레이션 에도 저는 좀 같이 함께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미국과 한국, 미국과 IAEA 그리고 미국과 IAEA와 한국 간에 형성되는 이런 세컨더리 양자 관계까지도 함께 제가 고려를 함으로써 이 관계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제 페이퍼에도 썼지만 지금 현재 이제 많이 그 쿼드라고 지칭이 돼서 분석되고 있는 그러한 중국을 타겟으로 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쿼드랑 비교를 했을 때 이 1차 북핵 위기에서의 쿼드는 북한이라는 하나의 타겟 컨트리를 그 내부에 끌어들임으로써 이후에 그러니까 형성되는 어떤 뭐 사자회담, 육자회담까지 제도적으로 그게 연결되는 하나의 어떤 시작 점이라는 측면에서 저도 이런 쿼드 분석 툴로서의 어떤 분석이 좀 흥미롭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김태원 교수님이 이제 최근에 쓰신 그 단행본에 보면은 이 관계를 어떤 세발 자전거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를 하셔서 저에게 어떤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관계, 또 북한과 IA, 북한과 남한이라는 관계가 하나의 세발 자전거처럼, 특히나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가 앞에서 끌어가고 뒤에서 이 두 가지 관계가 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방해하기도 하는 이런 세발 자전거라는 어떤 역학 구조를 사용을 해서 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갈로치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그런 비유를 했었는데 두 바지 선을 이제 끌고 가는 턱보드로서의 그 북한 미국 관계라고 비유를 했었는데 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뭐 가설 차원이긴 하지만 이런 관계들이 좀 다른 면모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어떨 때는 갈등적인, 어떨 때는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측면. 특히나 이제 남북한 간에는 어떤 뭐 상호 배제하는 측면도 분명히 또 있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또 남북 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서 약간 좀 협조하려는 듯한 그런 것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굉장히 비일관적인 그런 다양한 관계들, 또 IAEA와 북한 간에도 굉장히 그러니까 터프하게 서로 간에 이렇게 치닫는 그런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다양한 관계의 모습들이 서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앞으로 제가 좀 더 문서들을 통해서 연구를 계속 해보고자 합니다. 예, 연구 방법은 제가 이제 역사학자이다 보니까 아카이벌 리서치 위주로 지금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외교사료관 자료가 이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IAEA 문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미 한 작년 가을에 시작을 해서 올해 봄에 일단 어느 정도 작업은, 그러니까 수집 작업은 끝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IAEA 문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반응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문서를 이렇게 수집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문서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현재 공개되어 있는 남북한, 그러니까 존재하는 문서가 만약에 한 500박스라고 하면 현재 이제 IA 측에서 일반에게 공개하는 문서는 20%가 약간 안 되는 수준이고요. 북한 관련 문서는 특히나 이제 한국보다 더 적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래도 제가 참고를 할 수 있는 문서들이 지금 존재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별도의 그런 리퀘스트를 그 절차를 통해서 IA 측에 이거를 오픈해 줄 수 있는지를 이제 앞으로 계속 문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예로서 잠깐 그냥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찾은 문서 중에 1992년도에 그 한스 플릭스 사무총장이 북한에 방문했을 때 직접 이제 보고한 31페이지짜리 방북 보고서를 이제 제가 찾았는데요. 물론 이제 한스 플리스가 방북을 하면서 뭐 언론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정보들이 뭐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IA 내부적으로 어떤 보고서를 작성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서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뭐 북한의 총무처장을 방문을 했고 이런 북한의 인사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무총장 일행이 이제 판단하기로는 당시 본인들이 보고 싶어했던 장소와 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북한 측에서 어레인지를 다 해줬고 굉장히 협력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물론 이거는 이제 안전조치 그런 사찰이 아니라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 상으로만은 당시에 1992년 5월에는 북한과 IA 간에는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낙관적인 그런 기류가 이제 그런 조성이 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93년도, 92년도 한국 외교부 문서를 또 이제 좀 찾아봤는데요. 당시 한스 플릭스의 방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는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방북을 이미 하기 전부터 IAEA와 한국 간에는 이 문제를 이제 협의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IA 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안전조치협정 비준 전이라도 답사팀을 방북을
시켜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은 좀 부정적이었었고요. 또 협정 비준 후에는 또 뭐 북한의 최초 보고서 제출 전이라도 사무총장 방북을 또 추진해 보겠다, 이런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 이에 반해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이 자신의 정치적 고려해서 북한 문제를 매뉴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미국 측도 이에 대한 동감을 표시했다고 이제 한국 측 문서에는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북한의 지연 전술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IAEA 측에 계속 전달을 했고요. 또 미국 역시 그 이후의 문서에서 보면은 펠릭스 총장의 방북이 북한에 악용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찰을 받기 전까지는 총장이 방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94년도에 보시면은 북한과 이제 오히려 미국이 이 북핵 문제를 좀 빨리 끝내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북한과 굉장히 대화하려는 의지를 많이 보였던 반면 92년도 그 초기에는 오히려 IAEA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한국과 미국은 약간 좀 부정적이거나 약간 주저하는 어떤 그런 약간 다른 모습, 94년도와 비교했을 때 다른 어떤 양자 관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이게 하나의 예로 보여드린 거고요. 이런 문서들을 제가 계속 이제 분석을 해서 좀 더 좀 구체적인 그런 다양한 관계의 모습을 앞으로 제 연구에서 이제 좀 더 발전을 시켜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토론하신 선생님께서 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실 텐데요.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그에 대해서 한번 논문을 작성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당시 굉장히 아주 내일 당장 뭐 전쟁이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북핵 위기라 하지만 이제 미사일 문제와 같이 관련되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뭐 김정은이 뭐 참수 작전이라 지금 어마어마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잘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그 흥미로운 거는 ROK, DPRK, USA, IAEA 사자 간 혹은 양자 간 그 상호작용 관계를 외교사적으로 분석했다 하는 데는 상당히 의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그 행위자들의 역할에 대한 어떤 가중치 문제,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지금 아카이브가 이제 릴리스돼 가지고 새로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제 IAEA도 미국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중치 문제, 또 최근 그 트럼프의 이란 핵 폭파와 관련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정책적인 함의가 뭔가 이제 논문의 결과가 그런 게 좀 기대가 되는데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시간 관계상 곧바로 또 두 번째 발표를 우선 다 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해 주실 김주아 선생님 발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 학교 정치외교연구소의 김주희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네, 아니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제가 PPT 그냥 짧게 준비한 게 있어서 PPT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쪽에 가서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제목은 동상이몽의 동아시아 국제질서 구상이라는 굉장히 조금 거창한 제목을 들고 왔지만 사실 내용은 별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거창한 제목은 거창하지만 내용은 사실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실 것 같고요. 저는 한국과 중화민국의 1950년대 대일 정책을 가지고 비교 연구를 하는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 이 연구 주제는 그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따서 조금 아주 살짝 이제 조금 더 나아간 그런 연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950년대 초반에 동아시아를 생각해 보자면 일단은
냉전이라는 그 질서가 늘 빼놓을 수 없겠고요. 그리고 이제 1950년 1월에 미국이 설정한 도서방위선, 저희가 에치슨 라인이라고 하는 이제 알류산 열도부터 해서 필리핀까지 이어지는 그 선을 설정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런데 바로 이제 6.25 전쟁이 바로 일어났고, 그리고 54년 9월에 이제 금문도 진먼다오 위기라고 이제 그런 일련의 위기들, 그런 어떤 전쟁의 양상들이 계속 펼쳐지는 모습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미국이 주도가 되어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 전쟁을 종결짓겠다는 의미에서 이제 대일 평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이라고 하는 그 조약이 52년에 이제 51년에 체결돼서 52년에 발효가 되는 그 조약이 체결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일 화평 조약이라고, 이것은 이제 제가 뒤에 말씀드릴 이제 중화민국과 일본이 맺은 평화 조약에 대한 얘기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과 일련의 방위 조약을 맺었다는 것도 다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일본, 필리핀,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이제 한국과 그다음에 중화민국, 이렇게 일련의 방위 조약들을 맺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냉전과 열전이 교차하는 이 동아시아 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 50년대 초반에 전개되고 있었다는 게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미국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은 그러면 1950년대 초반에 한국과 중화민국이 어떤 상태였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 당시에 한국, 중화민국, 이제 영문으로 하면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인데, 동일한 코리아와 차이나의 국명을 갖고 있는 공산주의 세력 국가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 일단 조금 생각해볼 부분이고, 그리고 이들과 그냥 단순히 그냥 머무는 상태가 아니라 적대적으로 대치를 하고 있었다는 점도 생각해볼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화민국의 경우에는 이 당시에 굉장한 격변기 속에 있었고,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안정이 구축되어야 이제 향후에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치슨 라인, 그 미국의 도서방위선에서 이 한국과 중화민국이 배제가 되어 있었다는 점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을 체결했던 샌프란시스코 평화 회의에 한국도 중화민국도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뭐 한국도 중화민국도 다 참여를 원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서명국의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대신 개별적으로 일본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오늘의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과거의 적과 손을 잡을 것인가, 그러니까 일본을 말하는 거겠죠. 일본과 손을 잡을 것인가. 그래서 일본과 손을 잡고 미국의 전략에 따라서 이제 동아시아 지역을 안정적으로 안정적인 관리 하에서 공산주의 세력과 대치하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갈 것인가, 이런 어떤 선택의 상황에 놓여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연구는 비교 외교 정책이라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이게 한때 잠시 유행했던 어떤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외교 정책이 흔히 이제 국제 관계 이론에 비해서는 조금 어떤 이론화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1970년대부터 80년대 요 사이에 이제 행태주의가 한창 유행할 때 이런 방법론이 시도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뭐 비교 외교 정책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아도 비교해서 외교 정책을 비교해서 보는 관점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냥 뭐 말은 이렇게 제가 갖고 와봤고, 그리고 제가 연구 대상으로 삼은 사례가 사실 뭐 1950년대 초반에 동아시아 지역 질서, 뭐 미국 정책, 대일 정책 이런 걸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사실 맞겠으나, 저는 그냥 편의상 50년대 초반에 이제 한국과 중화민국이 미국하고 방위조약을 체결하는 그 사례와 그다음에 일본과 이제 국교 정상화 교섭을 하는 사례, 이것만 가지고 일단은 연구를 진행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뭐 50년대 초 한국의 대미 정책이 어떻냐라고 할 때 너무나 많은 연구들이 있고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 뭐 다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몇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이승만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은 결국은 미국이 인벌브 돼야 된다.
미국이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그 개입의 방식이 뭐 태평양 조약 같은 것도 국제적인 조약, 다자간 조약을 체결한 것이냐, 아니면 양자 간의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 미국 정부가 어떤 확고한 방어를 선언하는 방식이냐, 그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승만의 요구였고, 이 6.25 전쟁이 발발한 후에는 결국 이승만은 이제 정전협정 체결의 전제 조건으로 이 한반도에서 유엔군과 중국 인민지원군이 동시에 철군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방위를 보장해야 하는 한미상호 방위조약의 체결을 주장하는 것을 이제 줄기차게 요구를 했고, 결국은 미국은 이 한국과 이제 방위조약을 맺는 것을 굉장히 주저했지만 결국은 6.25 전쟁의 조속한 종결을 위해서, 그래서 정전협정이 빨리 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측에서 이 한미상호 방위조약의 체결에 서로 합의를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확고하게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했던 한국과 이 6.25 전쟁의 빠른 정전을 원했던 미국 측의 합의가 맞아 떨어진 결과물이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1950년대 초에 중화민국의 대미 정책을 생각해 보자면 사실 장제스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장제스는 당시에 자신이 그 호령하고 있던 그 중국 대륙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공 내전의 결과로 이제 타이완 섬으로 이제 정부가 이동하는 이제 이거는 이제 국부 천대라고 하는데, 이 국부 천대를 거치면서 이제 다음 목표는 본토 수복, 다시 내가 대륙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본토 수복을 위해서는 결국은 미국의 군사력, 미국의 경제력이 필요했고, 그 지원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 측의 입장에서는 당시에 6.25 전쟁도 터진 상황에서 이 대만 해협 사이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면 다시 전쟁이, 저희가 2차 대전을 겪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3차 대전이 더 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동아시아 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런 장제스의 의지를 조금 자제시켜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확전을 막고 방어 차원의 수준에서 중화민국을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되자 중화민국도 이와 동등한 조약을 체결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측이 조금 주저했던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사실 이 조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마치 이제 중화민국의 다음 스텝을 미국이 허용한다, 뭐 이런 식의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주저하는 입장이었는데, 54년 9월 초에 이제 이제 금문도 포격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미국의 입장이 이제 변화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본토 수복을 원하는 중화민국 측의 요구, 그 다음에 이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지를 원하지 않았던 이제 미국 측의 바람이 좀 맞아 떨어져서 중미 공동 방어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0년대 한국의 대일 정책을 설명해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일 평화 조약에 서명국으로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대신에 이제 미국의 주선으로 1951년에 한국과 일본이 예비 회담을 시작하면서 이제 14년에 걸친 한일 회담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50년대 초에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세 차례 한일 회담이 있었는데, 뭐 주요 쟁점이 너무나 많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어업 문제. 그러니까 당시에 한국이 이제 이승만 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평화선을 긋지 않습니까? 이제 평화선을 그으면서 일종의 연안국 인접 수역 어업 관리권, 그러니까 그것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EEZ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접 수역에 대해서 우리 한국 측이 먼저 우선권이 있고, 만약에 다른 나라의 배가 여기서 조업을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일련의 법령을 만들게 되고요. 당연히 일본은 당시에는 이제 공해자유 원칙을 주장하면서 반발을 했었고, 두 번째 이제 청구권 문제가 사실은 한국과 일본의 양국 관계에서 가장 첨예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한국은 일본이 우리한테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은 없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일본에 청구하는 청구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요구를 한다. 하지만 일본은 그 당시에 뭐 역청구권을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아시겠지만 3차 한일회담 때 이제 구보다 발언이라고 해서 뭐 그런 발언들로 인해서 어떤 양국 간의 관계가 이 청구권 문제에서 악화되는 그런 양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일 회담을 통해서 사실 이 당시 50년대의 한일 회담에서 한국 측은 어떻게 보면 일본으로부터 반성, 그다음에 재발 방지 이런 확인을 받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했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일종 독립된 주권 국가로서 이제는 일본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장이었다. 그래서 이 한일 회담이 사실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외교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협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한국과 협상의 지연이 오히려 유리했던 일본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그런 조화 아닌 조화가 한일 국교 정상화의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화민국의 사례를 보자면 중화민국도 마찬가지로 대일평화조약의 서명국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중화민국 같은 경우에는 37년부터 뭐 45년까지 중일 전쟁 그 8년간의 전쟁을 치른 나라였음에도 이 당시에 어떤 중국, 그러니까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에 어느 중국이 이 조약에 참여해야 되느냐를 놓고 이제 미국과 영국이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도 서명국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대신에 52년 2월에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이제 일본과 개별적인 교섭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중화민국의 대일 협상의 목표는 크게 이제 두 가지였다고 저는 보는데, 첫 번째는 이 대일 평화조약에 서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하는 의미에서 평화조약을 일본과 체결을 하고 우리가 연합국으로 인정을 받는다. 이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 조약이 적용되는 범위가 지금 현재는 타이완 섬에 지금 중화민국이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지만 장차 우리가 대륙을 수복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대륙 지역에서까지 이 조약이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명시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표를 조금 더 강조를 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청구권 문제가 이제 어떻게 처리되었느냐 했을 때 결국은 중화민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조약의 부속 문서에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대일 협상을 통해서 중화민국은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가 전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부이고 연합국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으려 했다는 점에서 이 대일 교섭이 중요했고, 그래서 중화민국은 일본과의 교섭 타결이 조속한 교섭 타결이 중요했다면 일본의 경우에는 청구권 문제가 어쨌든 가장 컸던 것인데 이 청구권에 대해서 포기를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의 합의가 맞아서 떨어져서 중일 화약이 체결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빠르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한국과 중화민국은 이 50년대 초반에 냉전과 열전의 분위기 속에서 동일한 어떻게 보면 대일평화조약 체결이라는 국제 환경에 처했는데, 그 공산주의 세력의 그런 위협으로 인해서 이뤄지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 미국과 군사 동맹을 체결하고 일본과 국교 정상화에 나서는 외형상으로는 조금 유사한 외교 정책의 궤적을 보이지만 물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국과 중화민국은 결국은 미국의 안전 보장을 확고히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안전 보장을 조약을 확고히 이제 보장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안보를 보장받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과 중화민국이 추구했던 이제 공산주의 세력 타도, 그래서 뭐 북진이라든가 혹은 반공 대륙이라든가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는 그런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타도, 수복 이런 이상을 어떤 추구했던 그런 바에 대해서는 제약이 가해지는 것이 있었고, 반면에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과 협상 과정에서 주권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이고자 했다. 그리고 중화민국은 연합국의 일원으로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목표였다. 그런 점에서 조금의 미묘한 차이들이 이렇게 협상의 결과로서 드러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이 논문은 아직 미완성이고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연구들의 좀 결합체에 불과한 것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도 중화민국도 공산주의 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냉전 시기에 외교를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분단 국가의 외교 뭐 이런 컨셉으로 이제 조금 비교의 시각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 이 연구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좀 주세요. 예, 김지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좀 좋은 논문 발표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1950년대 한국과 중화민국의 대미일 정책의 분석에 이제 초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 같은 경우는 1980년 초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그 비교 정부론, 뭐 비교 외교 정책, 뭐 그 비교가 많이 붙었어요. 이게 행태주의적 어떤 그 접근 방법론에서 그 분석의 과학성을 갖다가 이제 좀 올리기 위한 그런 그 방법론이었는데요. 외교 정책에서도 이제 비교 외교 정책이라는 게 이제 그때 많이 이야기가 됐었었죠. 지금은 좀 좀 뜸해졌긴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상당히 방법론적으로 좀 재미가 있는 것 같다 하는 걸 갖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게 분석하는데 중국, 대만이나 한국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 요인들이 대내적 환경적 요인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아쉬웠던 거는 내재적 접근,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한국이나 대만의 정치 권력의 그 취약성, 이승만 정권이나 장제스 정권이나 뭐 그다음에 당시의 그 사회 변화, 정치 경제적인 사회 변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농업 자본주의에서 이제 산업 자본주의로 전환해가는 시점에 있어서의 그 대일 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제기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구권 문제까지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이제 특히 또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미국의 역할, 그러니까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특히 대중국 관계에 직면해서 어떻게 이제 미국이 대응해야 되냐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 변수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의 어떤 내재적 접근과 외부적 환경과의 연계성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도 좀 더 심도 있는 의미를 갖다가 제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다음 발표하실 선생님께서는 공군사관학교 윤지섭 선생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군사관학교 근무하는 윤지섭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는 냉전기 미국 소련 군비통제협정 체결의 결정 요인, 청중비용의 관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냉전기 미국과 소련은 전략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군비통제 협상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어떤 협상은 성공적으로 타결이 되었고 어떤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당사자들 간의 협상이 상반된 결과를 낳은 이유를 찾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해답을 청중비용이라는 개념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네, 청중비용이란 정치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표명한 입장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때 국내외 청중이 부과하는 정치적인 비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지도자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정책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를 정치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청중비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청중비용은 주로는 원래 민주주의 국가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이 지도자 처벌이 더 용이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과 소련 간의 그 군비통제 협상 속에서 권위주의 국가인 소련의 발언에서도 청중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라는 현상을 주목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권위주의 국가의 청중비용에 대한 기존 연구들도 꽤나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권위주의 국가의 지도자들도 민주주의 국가만큼 국내 청중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점, 그리고 권위주의 국가 내에서도 지도자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면 청중비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그 근거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제 연구 또한 이 리터처에 대한 어떤 확증 사례로서 조금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본 연구는 이제 군비통제 연구를 하는 리터처에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냉전기 군비통제에 대한 연구는 그 1970년대부터 냉전 종식 이전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제 정책적인 분석을 하는 접근이었고 또 이제 기술적인 접근, 디스크립티브한 접근이 주로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체계적인 연구, 과학적인 연구의 축적이 굉장히 미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제도 연구자들이 군비통제 협정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정량 분석 위주의 연구를 출판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체계적으로 질적으로 접근한 연구의 축적이 미진한 상태라는 점에서 본 논문이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본 연구를 통해서 소련의 청중비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1970년대 후반에 미국과 소련이 동시에 추진했던 두 가지의 군비통제 협상을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략무기 제한 협상이라고 하는 이른바 솔트라고 하는 솔트2 협상이고요. 두 번째는 ASET 협상입니다. 여기서 ASET이란 이제 안티 세틀라이트, 그러니까 대위성 무기 체계를 의미합니다. 두 협상 모두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당사자들이 진행을 했다는 점, 그리고 모두 전략 무기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최대 유사체계 설계가 가능했고요. 이를 통해서 제가 보고자 하는 청중비용이라는 변수 외에 다른 요인들을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솔트2 협상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솔트2 협상은 이제 다양한 무기 체계를 다룬 협상이었지만 1979년 당시에 미국과 소련이 마지막으로 이제 쟁점으로 남겨두고 있었던 것은 소련의 백파이어라고 하는 폭격기였습니다. 미국은 이 폭격기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라면서 제한 항목에 포함하기를 원했지만 소련은 해당 폭격기가 전략용이 아니고 전술용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합의가 되지 않자 미국은 이제 한 발 물러나서 솔트2 조약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지는 않을 테지만 백파이어 폭격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약속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소련이 해당 폭격기를 전략 무기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신뢰성 있는 약속을 해주기를 원하는데요. 이는 그동안 소련이 반복적으로 신뢰성 없는 빈말을 반복했던 행태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소련은 처음에는 미온적인 반응이었으나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소련 최고 지도자였던 브레즈네프 서기장이 직접 성명을 발표하는데요. 소련은 이 해당 폭격기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 능력을 부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해당 폭격기를 생산하는 속도도 더 이상 빠르게 증가시키지 않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발표된 성명 내용을 공식 협상 기록에 포함시키는 것과 그리고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네, 이는 소련이 이렇게 약속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발생하는 청중 비용을 어느 정도는 감수하겠다라는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러한 소련의 메시지를 신뢰성 있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서 솔트2 체결하는 데 동의를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ASET 협상을 살펴볼 텐데요. ASET 협상 마찬가지로 1977년부터 79년까지 솔트2 협상과 같이 진행되던 협상이었습니다. 이 협상에서 미국과 소련이 또 마지막까지 대립했던 쟁점은 불법적 우주 물체에 대한 보호 여부였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당시에 미국과 소련은 양국이 소유한 어떤 우주 물체에 대해서 서로 공격하지 말자고 동의한 상황이었는데 소련은 예외적으로 불법적 행위를 수행한 우주 물체에 대해서는 자위권 차원에서 공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 행위라는 것은 사전 허가 없이 상대의 영공을 침범한다거나 상대 영공에서 방송 신호를 송출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네, 소련은 국가 주권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불법적인 우주 물체에 대해서는 공격할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미국은 이러한 소련의 주장이 대위성 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 개발하려는 어떤 소련의 안 좋은 속셈이 있는 구실이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소련 측에 이러한 주장이 대위성 무기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약속을 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솔트2에서와 유사한 요구를 한 것인데요. 네, 미국은 소련 측에게 해당 약속을 공식적인 형태로 발표를 하고 이를 협상 기록에 공식적으로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네, 하지만 소련은 솔트2에서처럼 그런 행위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네, 솔트2에서처럼 어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약속하고 공개하는데 동의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메시지에는 어떤 청중 비용이 부과될 수 없는 구조가 되었고요. 그래서 미국은 어떤 소련의 그런 진심에 대한 의심을 해소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 협상은 체결되지 못하고 결렬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두 사례를 비교해 본 결과 권위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청중 비용이 부과될 수가 있고 그게 부과가 된다면 그 해당 국가의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충분히 신뢰성 있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즉 청중 비용이라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만의 어떤 전략이 아니고 국제 협상에서 어떤 신뢰 형성의 도구로서 권위주의 국가에게도 충분히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 결과의 어떤 기여점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로는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않았던 군비 통제 협상 사례를 통해서 청중 비용의 효과를 분석했다. 네, 그래서 청중 비용의 어떤 이론적인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청중 비용 이론은 주로 이제 국가 간의 위기 상황에서 다뤄져 왔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위기가 동반되지 않은 그냥 협상 상황에서도 청중 비용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실증적으로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권위주의 국가도 청중 비용을 어떤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청중 비용이 이제 주로 민주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검토가 주로 되어 왔었는데 본 연구 결과가 권위주의 국가의 청중 비용에 대한 리터러처에도 조금이나마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본 연구가 이제 기존의 정책적 연구 그리고 기술적 연구에 치중되어 왔던 군비 통제 자체에 대한 연구 리터러처에도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연구는 이제 군비 통제 협상 사례를 통해서 비교를 해서 변수의 효과를 검증하는 어떤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이는 제한적이지만 냉전기 군비 통제 사례들에 대한 어떤 이론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독창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본 연구의 제가 생각하는 가장 주요한 한계점인데요. 그건 바로 자료 문제입니다. 네, 자료 접근의 한계 때문에 어떤 당시 소련의 내부 논의에 대해서는 제가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 자료에 의존해서 작성했다는 한계가 있고요. 당시 두 협상의 어떤 정책 결정에 대해서 소련 측의 내부 논의를 확인할 수가 있다면 조금 더 확실한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 측 자료도 제가 대통령 도서관에 방문을 해서 수집을 한 자료이지만 여전히 그 기밀 해제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을 그 FRUS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추가적으로 기밀이 해제가 되고 추가적인 자료가 수집이 된다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지섭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 그 시간들 너무 그냥 엄격하게 지켜주시네요. 예. 그래서 뭐 진행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이 좀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지섭 선생님 너무 참 흥미로운 놈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또 토론하신 선생님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만은 특히 청중 비용을 통한 미소 간의 군비 통제 협상 썰트2 이런 건 상당히 국제사 속에서 외교사 속에서 성공적인 협상이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런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외교 협상의 어떤 함의점을 갖다 제고해주지 않나 하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물론 이제 외교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국내 여론, 시민들의 반응 그런 것에 통한 신뢰성, 정책의 신뢰성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블러핑 같은 문제도 이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좀 신뢰성의 문제 그걸 갖다가 진짜 뒷담 맞히고 또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하고 뒤에서 뒷담 맞히고 할 때 그 신뢰성의 문제 이런 것 등등도 이제 외교 정책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냉전 시대 미소관에 있었을 때 그 국내 정치적 상황 속에서 여론화의 과정들, 그러니까 신뢰성이라는 것들이 이제 어떤 여론화의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미국적 수정주의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항상 그 군비 통제와 군비 협상에서는 소련을 갖다 끌어가는, 그래서 자꾸 그 소련의 위협을 갖다가 과대 포장시켜 가지고 미국의 국방 예산을 갖다가 증액시켜가는 그런 그 측면에 있어서 수정주의자들의 비판 이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 청중 비용에 관한 그런 이론을 통한 분석도 상당히 참신하지만은 거기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이론화 과정들은 또 어떤가 하는 것도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나중에 보면 그 엔타이 발리스틱 미술 협상 같은 것은 무력화시켜버리고 이제 막 그런 거란 말이죠. 또 그걸 왜 강조하느냐? 서로 공격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서로 이용하는 협상 전략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서 좀 그 미세한 아주 예민한 문제들은 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발표자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아마도 좀 여기는 가치적인 문제의 측면에서 굉장히 좀 그 큰 테두리를 좀 주실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세 분이 앞에 발표하신 거는 어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건 물론 이제 영국 케이스를 갖다 과거에 19세기를 이야기하시면은 지금도 이게 존재하고 있다. 또 아마 결론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상당히 또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경청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준비해온 것이 있어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이명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학회 측과 사회자 선생님 또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시간을 잘 몰라가지고 좀 늦었던 부분,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논문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논문이고 뭔가 묵혀두기에만 좀 아까워서 좀 고민을 하다가 좀 부끄럽게 내놓은 논문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그 가장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와 이 자유무역 그리고 제국주의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19세기 영국의 상황에서 연결이 되었는가는 그런 의문점을 좀 갖고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일단 자유주의와 제국주의 자체가 매개가 되지 않는데 자유주의가 어떤 식으로 대외 정책으로 영국의 대외 정책으로 투사됐을 때 제국주의적인 모습을 갖게 됐을까?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인간을 여러 가지 사회나 뭐 정부의 억압이나 압제부로부터 해방하는 것인데, 그게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또 국제정치 체제에서 다른 국가에 대한 억압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런 겉보기에는 그 위선적일 수도 있고 비일관적일 수 있는 것이 체제 무정부적인 그 체제 가운데 특히 19세기의 정치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 재밌겠다 해서 들어가 본 논문인데요. 아직 좀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논문이 그 최근에 이제 뭐 트럼프 시대 이후로 지난 이제 2016년 이후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자유주의 시대가 종언되고 있다고도 이제 한 일각에서 평가되는 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영미식의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19세기부터 거의 200년 가깝게 혹은 넘게 그 진행이 되어 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미중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그 영미식 자유주의에 대한 가장 큰 좀 도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미식의 자유주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무역과 금융을
전쟁으로 연관이 될 수 있고 이게 또 뭐 제국이나 패권으로 확장되어서 또 뭐 정치적인 자유와 또 뭐 경제적인 자유주의는 또 조금 그 방향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좀 다르게 나타나긴 하지만은 이것이 어쨌든 냉전이 끝날 때는 역사의 종언을 상징하기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영미식의 자유주의가 뭐 앞으로 또 진행되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 미중 전략 경쟁이 시대라는 게 또 영미식의 자유주의가 그 역사의 일 국면을 마감하는 것이 될 뭐 그런 가능성도 좀 그런 좀 큰 맥락의 범위 내에서 뭐 19세기, 20세기, 21세기를 감안하고 좀 고민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논문은 이제 영국의 맥락에서 자유주의가 제국주의로 전환되고 그 매개적 역할을 감당한 이제 자유무역과의 관계를 좀 파악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 동기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개인의 자유를 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 근대적 의미의 자유주의는 일정 부분은 그 경제적 자유였던 것 같습니다. 재산권에 대한 그 보호, 존 로크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고 이제 경제적 자유주의가 사상적으로 명확하게 표현된 거는 애덤 스미스 때부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 경제적 자유주의가 실현된 거는 19세기 중반 이 빅토리아 여왕 치세였고 우리가 이제 경제학의 그 아버지라고 알 수 있는 뭐 애덤 스미스나 또 비교 우위를 얘기했던 데이비드 리카르도나 또 그 토마스 멜서스 기본적으로 이제 자유방임의 원칙을 견지했던 큰 사상가들이고요. 특히 애덤 스미스나 데이비드 리카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무역이 국부를 증진시킬 것이다. 또 무역이 경제 성장을 가져오고 사회의 가치와 사상을 개선시키고 경제적 상호의존에 대한 그 자유주의적인 시각을 기본적으로 주창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자유무역을 위한 본격적인 운동은 19세기로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경제사가였던 찰스 킨들버거에 따르면 나폴레옹 전쟁 이후로 기본적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이 런던 상인 집단이 1920년에 자유무역 청원으로 나타났고 또 이제 1930년대 이후에는 제조업에서 수출이나 이민에 대한 숙련공의 이민에 대한 그런 제한을 제거하고자 하는 움직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32년에 영국의 이 개혁 법안을 통해서 농업 세력에서 공업 세력으로 또 귀족에서 부르주아에게로 권력 이동이 있다고 평가가 되고 또 이 정치 개혁은 또 자유무역 운동과도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인물들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리처드 콥덴이나 존 브라이트 같은 이제 맨체스터 학파, 특히 이 맨체스터 학파는 그 자유무역의 기치를 들었던 그런 그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맨체스터 학파가 공물법 폐지라든가 또 그 이후에 항해조례 폐지 또 1960년대 영국과 프랑스 간에 있었던 그 자유무역 협정이었던 이제 콥덴 슈발레 협정의 체결과도 굉장히 그 연결이 되고 있고요. 또 이 시기 영국의 자유주의자들은 그리스나 라틴 아메리카, 이제 이탈리아의 그 독립운동을 또 열렬히 지지하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식민지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제 이런 19세기 중반에 자유무역 국가 영국이 제국주의였는가에 대해서는 제국주의가 아니었다고 보는 기본적인 좀 입장이 있고요.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영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게 이제 애덤 스미스나 리카르도나 멜서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또 맨체스터 학파를 통해 나타났던 또 정치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입장에서 자유무역이 결국은 제국 간의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이 있습니다. 식민지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도 굉장히 낮았고 식민지를 유지하려면 재정 부담도 컸기 때문에
그리고 식민지 지역에서도 자치 정보가 굉장히 확대됐었다는 그런 입장이 있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최초의 그 초기에 그 체계적인 비판이 이제 갤러와 로빈슨이 이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상당히 비공식적인 차원의 그 제국을 구축을 했었다. 그리고 19세기 영국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무역, 투자, 이민, 문화를 통해서 다면적으로 팽창하는 사회였고, 이 반제국주의 시대에서 얘기하는 시대에 사실 뭐 남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또 남태평양 지역에서 제국적인 권익이 유지되고 확대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자유무역 제국주의적인 속성이나 이런 그 성격들을 많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유무역 제국주의에 대한 이런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자유무역론자 그 맨체스터 학파들이 기본적으로 일단은 어떤 형태의 제국도 반대하는 그 글래드스톤 같은 이제 정치인들도 거기에 개입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기본적으로 이제 제국을 반대하는 반제국주의자들이었고, 또 이제 플랏의 경우에는 그 영국 정부의 정책의 방향에 초점을 줘야 되는데, 영국은 무역을 위한 개항이나 안전의 유지에만 그 국가적인 개입을 제한시켰기 때문에 이게 제국주의적인 모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 그런 그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는 이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그렇게 가치 중립적인 거냐, 자유무역을 원하지 않는 19세기에 이미 그 개항이라든가 이제 통상에 대해서 그 동아시아에서도 일어났던 그런 많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불평등 조약이었던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영국이 실질적으로 그 국내 과잉 자본이나 유효 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유무역을 필요로 했고, 또 영국이 실질적으로 무역을 사용하기도 했고, 이제 이런 입장들이 또 그 반제국주의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영국의 자유주의자들을 좀 보면 이제 그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이제 토마스 머콜리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이들이 국내적으로는 자유주의자들이지만은 또 그 대외적인 모습을 가질 때는 또 상당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들의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는 제가 현재까지 읽기로는 상당히 엘리트주의적인 자유주의고, 국내적으로도 엘리트주의적인 자유주의고, 그게 또 이제 그 다른 타국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투사될 때는 이게 이제 타국을 식민지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이념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이념적인 기반을 좀 제공하는 측면도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런 자유주의자들에게서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것이 일국의 국내적으로도 이야기하는 이념이 또 대외적으로 투사될 때 상당히 이게 그 같은 같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이념과, 또 국가 내에서도 그 엘리트와 비엘리트로 나뉘고, 또 이제 이게 타국으로도 전이됐을 때 이게 그 갈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그 하나의 이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적용성의 한계 혹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적인 이념이라고 하는 것, 자유주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보편성을 가장하고 있지만은 사실 시간이나 공간에 얽매여 있는 것이고, 국력의 차이를 통해서 타국에 투사될 때는 정치적 수사와는 달리 이것 자체도 말하는 것과는 달리 상당히 압제적인 이념으로 기능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영국의 역사나 사회에 기반할 수밖에 없고, 특정한 국가의 사회적인 구성물로서 또 정책 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것이 이제 국제 정책 측면에서 보면 힘의 불균등이 존재하는 국제 체제에서 어떻게 보면 상위 권력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 보편성을 가지고 전파될 때 이게 상당히 이거는 좀 물리적인 측면으로도 좀 볼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이게 그럼 전파됐을 때 가장 최적점인가라고 하는 거는 그 시기에 이게 추동됐을 때는 알기 어렵고, 그 이후에 사후적으로 결국 역사적인 평가에 결국은 남겨지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일단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예. 지금 시점에서 좀 그 의미 있게 좀 다가오는 그런 이제 담론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물론 이제 그 과거에 20세기 그 중반 이후로 이런 논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죠. 그 자유주의에서 이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라기보다는 보호주의적 정책으로 모든 국가들이 지금 해결하고 있고 말이죠. 국가주의에서 발제자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압도적인 힘에 기반한 보호주의적 외교 정책, 막 그런 상황으로 지금 다 간단 말이죠. 또 국가 단위로 설정된 어떤 그 현대 국제 체제 한계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영미식 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비판적 소구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예, 아마도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의 그런 논의들인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 발제자께서 뭔가 함의를 남겨두신 것 같은데요. 새로운 글로벌 국제 정치 경제 질서 어떤 것인지 좀 소개해 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발표는 다 마쳤는데요.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 중에 20분이 남았습니다. 20분 정도. 그런데 이제 아까 토론자들한테 7분을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시간을 좀씩 줄여도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5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각각 이렇게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5분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또 반론을 또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플로우에 또 질문 있으면 또 말씀을 해야 되고 하니까 좀 뭐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또 시간을 줄이면 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5분 정도는 제가 보장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토론해 주실 분 박용환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국방연구원 박용환입니다. 제가 이제 토론을 맡을 발제문이 뭐 지금 아직 이제 결과를 도출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또 저는 그 결과에 대한 아마도 토론보다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료 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부분, 또 저도 이제 이런 박모름 쪽으로 가졌던 경험과 또 이제 해당 그 핵 문제와 관련한 또 이 주제에 대한 최근의 논의와 또 이 시기에 대한 또 제가 기대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발제자께 당부나 또는 이제 수요자로서 또 이제 요청을 드리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 사료의 발견은 사실 이 잠들어 있는 연구를 깨우는 아주 단초가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기존에 했던 가설을 좀 더 완벽하게 검증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료 연구가 생각보다 많이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지적이 있죠. 사회과학의 연구 주제가 사실 대부분 이제 현재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완료되지 않은 부분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게 가능하느냐라는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건을 이제 최대한 조금 이렇게 객체화하고 또 냉철한 관찰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한적이지만 사료 연구의 성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공감을 하고 있고 저 역시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여기서는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현재 진행하는 문제와 이제 연계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논의가 사료 연구를 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과거에 대한 그 분석이 현재나 미래로 다시 회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달에도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다양한 그 미국의 북한 핵 정책과 관련된 관여했거나 또는 이제 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분들과 논의를 할 때 저는 그분들께 과거의 미국의 시도에 대한 평가를 한 절반 정도 기대하고 나머지 절반을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부분을 기대하면서 이제 토의를 시작하지만 결국 논의의 90% 이상은 현재와 미래로 이게 몰아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도 결국은 사료의 부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비밀로 가려진 사료들이 꽤 상당 시간 지난 다음에 공개가 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과거의 비밀들이 공개될 때 여전히 이제 블랭크돼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950년대에 만들어진 미국의 북핵 공격 계획 같은 경우도 90년대에 공개는 됐지만
여전히 이제 검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있었고 여전히 지금도 지속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사료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레이건과 닉슨 대통령 기념관에 가서 이제 사료를 보려고 했었는데 분명히 닉슨 대통령이 선행해서 퇴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료가 여전히 이제 직접 방문해야지만 발견할 수 있고 반면에 레이건은 후임 대통령이지만 대부분의 사료가 전자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 보면 결국 이제 사료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은 현실적으로 연구자에게 많이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북핵 문제로 돌아보면 그래서 우리가 아마 대안적으로 찾는 연구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회고록을 보는 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볼턴, 우드워드, 뭐 해커 박사, 뭐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을 이렇게 시계열적으로 놓고 분석을 하는 대안을 선택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여기서도 갈증을 느끼는 부분은 이 1차 자료적인 부분에서의 사료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답으로 돌아갔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지금 발제자의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이 뭐 삼각 자전거라든지 이런 등등들은 분명히 이때 시대의 규명이 앞으로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제 김정은과 시진핑이 비핵화 회담을 앞두고 그동안 만나지 않았던 정상회담을 재개했던 부분들 또는 이제 서신을 주고받는 김정은과 트럼프의 내용들이 사실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관계들이 분명히 관여하고 있는 다른 행위자들에게 영향이 미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때 당시 90년대에 있었던 IAEA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북한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그럼 그러한 의도는 그 이후에 변화되지 않았는지, 어떤 이유로 변화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발제자께서 조금 더 규명하는 그런 기여를 해주신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클루를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특히 한 가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린다면 NPT가 이제 95년도에 연구 체계로 연장이 됐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혹시 이 북한 문제가 아예 이 내부의 논의와 어떤 관계들이 있었을지 뭐 이런 부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향후 연구 결과가 도출될 때 저와 같은 이제 다른 연구의 그 수요자들에게 좋은 단서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시간을 아주 칼같이 지키십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유현정 선생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토론부터 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유현정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맡을 그 토론 논문은 김주희 박사님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이제 1950년대 공통된 냉전기 구조 속에서 이 한국과 중화민국이 과연 미국과 일본에 각각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아주 흥미로운 내용으로 비교를 해주신 아주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 비교 외교 정책이라는 분석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동일한 국제 구조화에서 각각의 국가들의 전략 목표 그리고 리더십의 판단 그리고 국가 정체성이 추구하는 방식에 따라서 전혀 다른 또 외교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이 논문이 갖고 있는 설득력이 상당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외교 사료관 문서라든지 장제스 일기, 뭐 중일 화학 원문 같은 다양한 1차 자료를 풍부하게 사용을 하셔가지고 단순히 우리가 뭐 이론을 설명하는 거를 넘어서 역사적인 맥락과 그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시기 때문에 이 논문의 깊이 또한 상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고민 좀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과 중화민국 모두 미국과 협력을 추구했다. 하지만 한국은 생존과 방어라는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서 안보 보장에 보다 집중을 했고 중화민국은 체제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확립하는 것을 주로 과제를 삼았다라는 등의 비교를 하시면서 두 국가의 목표 설정이나 뭐 외교적인 전략의 차이 그리고 그에 따른 한계점까지도 이제 균형 있게 잘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오늘 토론을 맡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느꼈던 궁금한 점 혹은 또 논문을 한 단계 디벨롭한다는 측면에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청구권 포기와 정통성 확보 사이에서의 어떤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중화민국이 이덕보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대일 청구권을 자발적으로 포기를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상징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럼 과연 이러한 선택들이 실제로 중화민국이 연합국의 일원의 지위를 혹은 국제사회에서 정통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온 것인가, 혹은 이런 결정들이 미국 내 입지를 강화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인가, 어떤 구체적인 반응들, 그리고 그에 대한 변화들, 이런 부분들을 좀 실증적으로 좀 보완을 해주신다면 이 논문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강하게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박사님께서 이승만, 장제스라고 하는 강한 리더의 특징으로 정책 차이를 주로 설명을 하면서 핵심 요인으로 제시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리더십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국내 여론, 뭐 국내적인 정치적인 상황들,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구조적인 요인으로 함께 고려가 된다라면 아까 말씀하신 이 논문의 분석들이 조금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미국의 차별적인 전략에 대한 구조적인 해석 부분인데요. 아까 박사님께서도 이제 논문에선 잘 담겨 있지 않았는데 발표 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추구하는 대전략의 국제 정세 흐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사실 저는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담고 있는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단순히 양국 간의 대응 차원을 넘어서 과연 미국의 대전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큰 시야를 좀 열어주신다면은 제 뭐 연구에 도움도 많이 될 것 같고요. 뭐 그리고 그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하는데 이 국제 정책의 맥락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유의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논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냉전기 중소국의 외교적인 자율성, 그다음에 전략적 사고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회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트럼프 2기 들어서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특히 미중 경쟁이 아주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견국이 과연 어떤 전략적 선택을 고민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이자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데 좀이라도 도움이 되는 좋은 논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상당히 이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두 분 토론해 주시는 거 보니까 뭐 박사학위 논문 심사하는 같은 기분도 들고 그렇습니다. 예, 뭐자 농담이고요. 그 다음에 최경준 건국대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사님 논문 잘 읽었고 그리고 발표도 잘 들었습니다.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론적인 그런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미국과 소련 사이의 군비 통제 협정 체결을 분석하고 있다라는 그런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의 장점은 미국의 관점에서 이 두 개의 사례, SALT2와 ASET 어떤 식으로 협상이 진행되어 왔고 어떤 식으로 또 어떤 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거는 체결되지 못했는가, 이거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장점일 테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장점은 굉장히 명확한 언어로 읽는 게 가독성이 아주 좋고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명확한 언어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다만 토론자 입장에서 몇 가지 좀 의문이랄까요, 또 뭐 비판이랄까요, 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일단 여기서 이제 청중 비용이라는 이론적인 프레임워크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이 이론을 갖고 이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다른 이론들, 다른 관점들에 비해서 어떤 측면에서 더 성공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그리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청중 비용이 앞에서 이제 이론적인 논의를 하실 때에는 특히 이제 뭐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의 그런 도메스틱 오디언스, 국내 어떤 뭐 유권자라든가 뭐 이런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그 내부적으로 리더십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내부적인 뭐 다른 뭐 파벌의 존재라든가 그다음에 모든 책임을 리더 개인이 뭐 져야 된다라든가 이런 그 내부적인 어떤 그런 오디언스를 말씀해주고 계신데 정작 이 논문에 있어서의 이 청중은 상대방 국가 소련의 입장에서 미국 파트너 협상의 파트너 미국의 입장에서 소련이라는 협상의 파트너. 그래서 애초에 이제 논문 전반부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오디언스의 그런 개념과 뒤에서 전개되고 있는 분석 부분에 있어서의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썰트2하고 A 세트 이것이 뭐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고 협상의 파트너가 같기 때문에 최대 유사 그런 사례 굉장히 유사한데 뭔가 다르다. 이 다른 것이 그 다른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계신데 기본적으로 논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썰트2하고 A 세트는 이슈 자체가 다르지요. 그런 소련의 어떤 그런 백파이어 폭격기 이 이슈 다루는 거랑 그다음에 대위성 무기 관련된 제약을 다루는 것 이 이슈 자체가 다른 것이고 여기에 대한 소련과 미국의 입장 특히 이제 소련의 입장에서 왜 어떤 거는 들어주고 어떤 건 들어주지 않는가라는 이 입장이 분명히 이 이슈 자체가 갖고 있는 성격 그다음에 소련이라는 나라가 여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종의 뭐 vested interest 그 안에 지니고 이건 양보할 수 없다라는 뭔가 이 이슈 자체의 어떤 이런 상위성 측면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오디언스의 어떤 그런 코스트를 지불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과연 이 오디언스 코스트가 이 결과를 상이한 결과 어떤 거는 협정이 체결이 되고 어떤 거는 이제 안 됐죠. 이걸 설명하는 하나의 어떤 원인으로서 일종의 뭐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든 아니면 뭐 인터비닝 베리어블이든 이게 어떤 설명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어떤 거 결과를 야기를 하는 그런 원인 또는 뭐 매개 변수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소련이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청중 비용을 오디언스 코스트를 나는 이런 식으로 지불하겠다는 걸 명확한 그런 보여줌으로 인해서 협상 체결 부분에서 소련이 의도했었던 것을 뭐 진행해 나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 썰트2도 그렇고 에이세트도 그렇고 미국 측이 소련에 계속 요구한 것이죠. 공식화해라, 문서화해라, 분명하게 밝혀라. 이게 결국에는 썰트2에서는 소련이 이제 설득이 돼서 이걸 공식적으로 표명을 한 것이고 에이세트 같은 경우 소련이 이제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디언스 코스트라는 것이 어떤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국은 결과가 아니냐. 오디언스 코스트를 가지고 하나의 협상의 성공, 하나의 협상의 어떤 걸 실패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썰트2가 성공했다는 것이 결국에는 소련이 명확하게 이거를 공식화된 언어로 표명을 하죠. 이건 결과이지 과연 이 오디언스 코스트라는 것이 과연 상이한 결과를 야기한 원인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동시에 진행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서로 간에 또 상호작용 어떤 측면에서 이 협상에서는 좀 양보하고 들어주고 저건 못 들어주겠다. 이게 완전히 이제 완벽하게 서로 분리되어 있는 협상이 아니라 뭔가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연계되어 있는 어떤 그런 협상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발표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련 내부 도대체 브레즈네프라는 사람이 누구를 오디언스로 생각을 해서 왜 오디언스 코스트라는 것이 중요한 논문의 주장처럼 원인으로서 작용하는 어떤 그런 조건이 뭐냐, 제도적인 조건이 뭐냐, 리더십의 특성이 뭐냐, 소련의 어떤 그런 당국가 체제의 특성은 뭐냐, 어떤 것이 이런 오디언스 코스트가 소련에서도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나타나게 만들었는가 이 부분을 규명해줘야지 협상 과정에서 오디언스 코스트라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그런 원인이었다. 이 부분이 이제 규명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김지훈 부산대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대 김지훈입니다. 이미영 교수님 논문과 그리고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대로 이 논문 또 그 발표에 나왔던 것처럼 논문 자체가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었고 또 많은 고민이 담겨져 있는 글이라는 거 제목 자체에서도 또 발표 내용에서도 또 발표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글에 다루고 있는 내용 범위를 생각해 보면 그러한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글이었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이제 글에 나타나 있지만 발표하지 않으셨던 부분들을 제가 언급하자고 하면 지금 미국이 제국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의 제국을 잃었다고 하는 영국을 살펴보는 것에 대한 큰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의미 자체는 이전의 제국을 형성했었던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전에 봤던 로마 제국을 살펴봤던 것 또 미국이 처음에 식민지에서 탈피해가지고 독립국가로 성장했었을 당시에 이전에 고대 그리스의 형태를 봤던 것들을 참고해 본다고 하면 현재 이 논문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다시 제가 부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전반적으로 몇 가지 코멘트를 준비해 왔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한 세 가지 정도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유주의, 자유무역, 제국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어 자체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명확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발표에서도 언급되고 있었지만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또 시기와 또 그 당시의 분위기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두고 이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기되고 있는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크게 구분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것이 어느 시기에 어느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유주의에 대한 내용인지에 대한 구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와 맞춰서 제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현재 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질서의 부여자로서의 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한 지역이나 한 시대에서의 지배적인 담론을 이끌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의 제국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세부적인 논의가 구분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저희 첫 번째 사항이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자유주의와 제국주의 사이에서의 모순적인 내용들 발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는 개인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것을 답보하기 위해서는 상대 국가에 일정 부분 피해를 안겨주거나 혹은 경제적 착취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핍박을 가한다고 하는 이 제국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 사이에서의 모순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여러 연구가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에 몇몇 주요 연구를 살펴보게 되면 시카고 대학의 제니퍼 피츠라고 하는 학자가 Turn to Empire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Imperial Liberalism 그래서 자유주의 자체가 기본적인 속성상은 제국주의적인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제 내세우기 시작했고요. 이것이 지금 하나의 흐름을 이끌고 있는 것 같고 반대 측면에서 스탠퍼드 대학 사학과의 프리아 사티아라고 하는 교수가 타임스 몬스터라고 하는 이 제국주의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자유주의적인 이 면모가 식민지라고 하는 인도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그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큰 방향으로 긍정적인 혹은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자유주의를 해석하려고자 하는 방향이 있고 반대 측면에서 이 핍박의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연구를 좀 더 참고해 보시면 본 논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맞물려져서 이 글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자유주의적 제국주의 질서 안에서의 어떠한 함의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 함의를 좀 더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덧붙이면서 제 코멘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토론하시는 선생님까지 다 임무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거의 한 1, 2분 정도 남았는데요. 끝으로 플로어에 계신 분들 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그럼 말씀하십시오. 성함 대주시고. 그 비난 때문에 1949년 공산화 그게 혹시 미국의 대만 한국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게 있는지 그러니까 1949년 차이나 로스 그 디베이트가 뭐 에치슨 라인 나온 거 보면은 별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NSC 68 보면은 또 한국전 참전한 거 보면은 이거 중국 잃어버렸으니까 한국이랑 대만은 꼭 지켜야겠다. 뭐 그게 좀 궁금해요. 어떻게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쳤는지.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토론하신 선생님하고 또 질문하신 선생님 합쳐서 답변을 하시는데 많은 부분이 코멘트이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논문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시라 하는 이야기 같으니까 그거는 빼고 질문에 대해서 막 꼭 답변해 주실 분 무작위적으로 하시죠. 먼저 어떤 분이 하시겠습니까? 또 순서를 줘야지 하죠.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하십시오. 질문에 따라서 뭐 답변할 게 있으면은.
예, 방금 뭐 질문했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질문 받고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일단 플로어에 있는 질문만 먼저 대답을. 예, 그래도 되고 합쳐서 다 해도 되고요. 근데 제가 먼저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토론해주신 분, 네, 토론 유은정 선생님 말씀하고 여기 플로어에서 질문 받은 거 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코멘트 해주시고 좋은 코멘트,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냥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유현정 선생님께서 세 가지 얘기해 주신 것들, 첫 번째가 이제 청구권 포기와 정통성 확보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인데, 저는 이 중화민국이 대협상 과정에서 청구권 포기라는 이제 결정을 내림으로써 일단 협상의 큰 산을 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로 인해서 이제 협상이 좀 속도를 낼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어떤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집중할 것을 집중함으로 인해서 이제 협상을 빠르게 진전시켰고, 이때 당시에 중화민국이 이 협상이 빠르게 체결을 해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대일평화조약의 발효가 4월 28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전에 체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장제스가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제 어떤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청구권에는 어떤 큰 것을 포기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결국 이 논문에서 이제 어떤 변수라고 할 만한, 독립 변수라고 할 만한 것들, 이제 뭐 이승만과 장제스의 리더십, 그다음에 어떤 국내 정치적인 맥락, 이런 것들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사실 저는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이승만과 장제스의 리더십은 아니고 이제 정확히 말하면 반일반공 인식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분석을 했었는데, 사실 아까 이제 여기 패널 사회에 맡아주신 김성주 선생님도 비슷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어떤 대만과 한국의 그 국내 정치적 맥락, 경제적 맥락,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분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도 맞는 말씀인데, 제가 이 지적을 듣고 조금 잠깐 생각했던 것이, 사실 한국은 48년 5월 10일에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구성했고, 그 정부 이제 재헌국회를 구성했고, 재헌국회에서 이제 대통령을 만든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대만의 경우에는 사실 중화민국 정부가 국부천대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넘어오면서 새로운 점령, 새로운 뭐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조금 어떤 내부적인 통제라든가 뭐 어떤 그 시스템 같은 것들이 완전히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좀 더 참고를 해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미국의 이제 한국과 대만에 대한 전략이 어떤 성격이었는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아까 차이나 로스트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사실 중국 백서가 이제 1949년에 나왔을 때, 그때 미국의 판단은 이제 장제스, 그러니까 국민당 정부는 굉장히 부패했다. 그래서 사실상 국민당 정부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대만에 대한, 그러니까 중화민국에 대한 그런 조금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여러 가지 판단을 조금 보류하는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 대해서도 조금 이 이승만 정부를 믿을 수 있는 정부라고 볼 수 있느냐, 앞으로 이 정부가 얼마나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정부 갈 수 있냐에 대한 약간의 어떤 의구심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곳들에까지 우리가 지원을 할 것인가, 그런 논쟁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 전쟁이 어떻게 보면 유엔 체제가 성립된 이후에 첫 번째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빠르게 일단 개입을 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더 이상 확전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대만 해협에는 제7함대 보내서 이제 해협을 완전히 봉쇄를 하고 양국의 이제 어떤 갈등을 막는 그런 구조 속에서 이제 미국이 어떤 한국과 대만에 대한 전략이 변했다고 보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잠깐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글을 쓴 게 있는데, 제가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미국의 한국과 대만 전략을 어떻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제목을 제가 외면한 자들과의 대면이라고 적었었거든요. 사실 대만, 뭐 한반도와 중국 대륙과 중국 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많은 관여를 하지 않았으나 불가피하게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답변을 빠르게 마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꾸 재촉을 하게 돼서. 어떻게 답변이 됐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장세영 선생님 뭐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뭐 짧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박용환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사료 연구의 중요성, 또 거기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 저도 충분히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95년도 NPT 리뷰 컨퍼런스 말씀해주셨는데, 네, 제가 제 두 번째 연구 질문을 할 가설 중에 하나로 결국에는 그 이전에 그런 이라크에서 IAEA가 사찰을 실패했던 부분, 그리고 이제 95년도에 리뷰 컨퍼런스를 앞두고 그 무기한 연장을 위해서 IAEA가 자신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또 개혁을 해나가야 하는 그 타이밍에 이 북한 이 핵 위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충분히 함께 다 고려를 해서 제가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뭐 국제 정치학 하시는 분들 연구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유용한 역사적 단서들을 제가 제공할 수 있는 연구를 하도록 노력을 계속해 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윤지섭 선생님. 네, 저도 뭐 따로 질문은 아니고 그 유용한 다 코멘트셔서 예. 뭐 앞으로 잘 보완해서 예,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임혜영 선생님. 네, 여러 코멘트 감사하고요. 네, 저도 네, 관련된 코멘트 반영해서 논문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미 이제 시간이 오바되기 때문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은 이제 거두절미하고 장시간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플로어에서 인내를 갖고 들어주신 청중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패널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